잠시 오늘 요정이 나타나 신과 같은 능력을 부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완벽한 세상을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경제 법칙, 부의 분배, 정치적 환경, 사회 구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그릴 수 있는 붓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자신이 누구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백인, 흑인 또는 아시아인으로 태어날지 모릅니다. 뛰어난 지능을 가질지 엄청난 운동 능력을 가질지 아니면 신체적 장애를 가질지 모릅니다. 맨해튼의 금수저로 태어날지 외딴 지역의 진흙 오두막에서 태어날지 모릅니다. 당신은 수십억 개의 공이 들어있는 통 앞에 서 있고 각 공은 인간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단 하나만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난소복권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겸손의 교훈입니다. 저는 그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1930년 미국에서 백인 남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이러한 특성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던 자본주의 체제에서 번창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1세기 전에 혹은 다른 대륙에서 또는 다른 성별로 태어났다면 자본을 배분하는 제 재능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포식자의 점심거리가 되었거나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운이 당신에게 티켓을 쥐어줘 주지만 그 티켓이 당신을 정상으로 이끌지 아니면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 운영 체제입니다. 저는 난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지능이 높고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며 외모가 뛰어나고 인맥이 좋은 사람들, 이 감정적, 재정적 비참함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통해서 어려운 공을 뽑은 사람들, 극도로 빈천한 출신의 사람들이 제국을 건설하고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삶을 일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초기의 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따르기로 결정한 철칙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향타 없는 배처럼 표류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의 흐름, 부모의 기대,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광고주들의 외침에 떠밀려 다닙니다. 삶을 설계하는 대신 삶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방향타를 쥐어드리고 싶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삶의 원칙에 대한 90년의 투자를 바탕으로 저는 5가지 핵심 법칙을 추출했습니다. 이 규칙들을 당신의 운영체제로 삼는다면 상황의 희생양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건축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돈을 버는 요령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토대입니다. 제1원칙, 덜어냄의 미학과 25/5 법칙.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더 많은 선택지,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짓눌려 있으며 정체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제가 덧셈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추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사업, 읽어야 할 목록에 더 많은 책, 인맥 네트워크에 더 많은 연락처, 이력서에 더 많은 기술을 추가하려 합니다. 더 많은 인력값을 넣으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부의 물리학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성공은 덧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격렬한 뺄셈의 문제입니다. 제 조종사 마이크 플린티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미국 대통령 4명을 위해 비행했지만 어느 날 우리는 그의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연습을 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10년 동안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25가지 목록을 적어보게. 마이크는 시간을 들여 탄탄한 목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목록을 보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5가지의 동그라미를 쳐보게. 나머지 모든 것에 실패하더라도 그 5가지만 달성한다면 자네의 인생이 완전한 성공이 될 수 있는 것들 말이야. 마이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A 목록 상위 5개과 B 목록 나머지 20개로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함정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이크, 그럼 B 목록에 있는 20가지는 어떻게 할 건가? 야심차고 근면한 마이크가 대답했습니다. 워런, 주로 A 목록의 5가지에 집중하겠지만 남는 시간이나 여유 에너지가 있을 때 B 목록의 것들도 하나씩 해나갈 겁니다. 그것들도 중요한 목표들이니까요. 제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니 마이크, 자네는 완전히 틀렸어. B 목록에서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모든 것은 방금 자네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목록이 되었네. 오늘부터 그 20가지 목표는 자네의 가장 위험한 적이야. 상위 5가지를 정복할 때까지 거기에 단 1초의 시간도, 단 1g의 에너지도 쏟아서는 안 되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일까요? 비목록의 목표들이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쁜 아이디어라면 무시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생산성으로 위장한 평범한 아이디어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바쁘게 지내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당신을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중요한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고갈시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에너지를 25방향으로 분산시키면 각각 1cm씩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면 1km를 움직일 것입니다. 돋보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돋보기를 햇빛 아래에 두고 계속 움직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고 모든 빛의 줄기를 마른 잎 위에 한 점에 집중시키면 불이 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햇볕빛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초점을 맞춘 돋보기를 가만히 들고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은 고통스러운 제거를 요구합니다. 내일 자유를 줄 기회에 예라고 말하기 위해 오늘 돈을 줄 기회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교적인 초대, 매력적인 부업,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취미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바쁘다는 것은 지위의 상징이 되었지만 저에게 바쁘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일정이 비목록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적극적으로 A 목록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과제는 마이크 플린트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연필과 종이를 가져오십시오. 잔인할 정도로 솔직해지십시오. 25가지 소망을 나열하십시오. 그런 다음 빨간 연필로 그 나무를 무자비하게 가지치기 하십시오. 정원사는 나무를 미워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한 가지를 자르지 않으면 나무의 에너지가 분산되어 작고 쓴 열매가 맺힐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거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오늘 당신의 삶을 가지치기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규율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제2원칙, 내부 점수판과 자아의 통제. 제가 아버지 하워드 버핏으로부터 받은 가장 깊은 가르침은 이자율이나 대차 대조표 분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건축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외부 점수판과 내부 점수판의 차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차이야말로 자유인과 현대의 노예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99%의 사람들은 외부 점수판의 지시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클럽 만천에서 자신의 평판이 어떻게 보일지, 광장에서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을지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외부 점수판은 인정의 함정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성공했다고 말하면 비록 속으로는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아도 성공했다고 느낍니다. 세상이 당신을 실패자라고 말하면 당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알아도 비참함을 느낍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항상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연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최악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최악의 연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최고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외부 점수판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명성이라는 환상을 위해 자신의 탁월함이라는 현실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것입니다. 내부 점수판에 따라 사는 것은 당신을 신경조차 쓰지 않는 관객들의 꼭두각시로 만듭니다. 오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사고 혐오하는 직업을 받아들이며 가지지도 않은 의견을 꾸며내게 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 문제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의 박물관을 짓지만 그들의 내부 기반은 진실성 부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부 점수판은 당신 자신의 기준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슴 속에 살고 있으며 박수갈채로 매수할 수 없는 가차없는 판사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올바르게 해냈다면 온 세상이 당신을 조롱하더라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온 세상이 당신에게 상을 주더라도 비참함을 느낍니다. 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당시 월스트리트 곳곳에서 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워런 버핏은 끝났고 기술이 나를 추월했으며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늙은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외부 점수판은 사상 최저치였습니다. 하지만 제 내부 점수판은 평온했습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그 회사들은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군중의 기준이 아닌 저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거품이 터졌을 때 외부 점수판은 마침내 내부의 현실과 일치했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부 점수판을 구축하려면 타인의 의견으로부터 수도승에 가까운 초연함이 필요합니다. 바보, 지루한 사람 또는 구식이라는 말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과제는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이 사실을 영원히 모른다 해도 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잘못된 이유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기분 좋아지기 위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3원칙, 능력 범위와 지식의 질이. 제 책상 위에는 3개의 서류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신, 다른 하나는 발신, 그리고 가장 큰 3번째는 너무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우리가 모른다고 말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길들였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본과 삶의 현실 세계에서 그러한 믿음은 재앙의 지름길입니다. 능력 범위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원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그 원의 가장자리가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기 위해 양자물리학, 인공지능, 신흥시장, 생명공학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한두 가지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가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IBM의 창립자인 톰 왓슨은 이를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하지만 특정 부분에서 영리하며 그 부분 근처에 머문다.
당신의 능력 범위를 당신의 사냥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원 안에서 당신은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모든 구석, 모든 위험, 모든 기회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불공평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 밖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당신은 사냥감이 됩니다. 원 밖에서는 당신보다 더 많이 아는 당신을 산채로 잡아먹을 사람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문제는 자아입니다. 자아는 우리가 한 분야에서 성공했으니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임에 틀림없다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뛰어난 의사들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식당 사업에 평생의 저축을 날리는 것을 봅니다. 수학은 어디서나 같다고 믿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실패하는 엔지니어들을 봅니다. 능력의 맹점이야말로 저의 너무 어려움, 서류함을 채우는 원인입니다. 야구 역사상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인 테드 윌리엄스는 타격의 과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스트라이크 존을 77개의 칸, 각 칸은 야구공 크기로 나눈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테드는 공이 자신의 스위트 스팟, 그가 사활을 치는 칸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서리 칸에 있는 공을 치려고 하면 그의 타율은 .230으로 떨어졌습니다. 야구에서는 볼을 3번 흘려보내면 아웃입니다. 하지만 투자와 인생에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습니다. 배트를 어깨에 맨 채로 2년 동안 수백 개의 투구를 무시하고 서 있어도 아무도 당신을 경기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외교정책, 암호화폐, 에너지의 미래 등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가지라고 압박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모른다의 힘을 기르십시오. 원 밖에서 배팅하지 않는 것은 초능력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들, 90%의 확신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들 주위에 원을 그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경계 밖으로 당신의 자본이나 평판을 걸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당신의 재능이 어디서 끝나는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제4원칙, 평판의 요새와 신문 테스트. 저는 제 사업을 정형할 사람을 고용할 때 3가지 핵심 자질을 찾습니다. 진실성, 지능,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항상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만약 첫 번째가 없다면 나머지 2개가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똑똑하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진실성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다면 당신이 얻게 되는 것은 24시간 내내 당신의 돈을 훔치기 위해 일하는 유능한 도둑입니다. 평판은 단순한 사회적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 해자입니다. 우리는 투명해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장기적인 비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진실성은 프리미엄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제가 신뢰의 배당금이라고 부르는 것을 창출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할 때 비즈니스의 마찰은 사라집니다. 100페이지짜리 계약서나 변호사 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악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시간, 돈, 에너지를 절약해줍니다. 신뢰는 자본주의의 윤활유입니다. 그러나 평판은 당신이 가진 가장 깨지기 쉬운 자산입니다. 제 평판을 쌓는데 20년이 걸렸지만 그것을 망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고급 도자기와 같습니다. 한번 금이 가면 아무리 붙이려고 노력해도 결코 예전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평판의 요새를 지키기 위해 저는 신문 테스트라고 부르는 정신적 도구를 사용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음날 그 뉴스가 당신이 사는 도시 신문의 일면에 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사를 똑똑하고 비판적이며 집요한 기자가 쓴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문을 당신의 배우자, 자녀, 부모님, 이웃들이 읽을 것이라고 상상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한 일과 그 이유를 그들이 보는 것이 자랑스럽다면 계속 진행하십시오. 만약, 합법적이잖아. 또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라며 합리화해야 할 필요성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합법성은 최소한의 기준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수용 가능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방어할 수 없는 일들을 함으로써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군중은 종종 평범한 행동을 승인하지만 당신의 내부 점수판은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두 다리 뻗고 자기 위해, 당신 자신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과제는 당신의 삶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자기에 있는 금을 찾으십시오. 밝혀지면 부끄러울 비밀이 있습니까? 어긴 약속이 있습니까? 당신의 요새를 청소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사과하고 실수를 바로잡으며 지금부터는 햇빛 아래에서 행동하십시오. 진실한 삶은 마음의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한 거짓말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정직은 가장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투자입니다. 제5원칙, 장기전과 복리의 횡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리를 예금 계좌나 주식 배당금과만 연관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이고 빈약한 시각입니다. 복리는 삶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식, 인간관계, 건강, 그리고 인격에 적용됩니다. 부의 공식은 속을 만큼 간단합니다. 그것은 초기 자본의 기술 비율을 곱하고 시간의 거듭제 제곱을 한 결과입니다. 시간이 곱해지는 것이 지수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시간이 조불해지만 점에 주목하십시오. 나말미다 이번 점 중면 동겜데르죠. 임은 성견디르 모레베가 열로 팀이하고 마고습니다. 시간이 부침김 좀에 부더. 시간이 곱해지는 것이야 점에. 주주어 한그렉을 부짐급이여 때무지합니다. 그것은 초기 자본의 기술 비율을 곱하고 시간의 거듭제굴 곱하고 심으시십시오. 그것은 초기 자본의 기술 비율을 곱하고 시간의 거듭제굴 곱하고 싶이요. 그것은 초기 자본의 기술 비율을 곱하고 그것은 초기 자본의 지술 비율을 곱하고 시간의 거듭제글 보들리입니다. 부의 공식은 속을 만큼 간단합니다. 시간이 결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오직 오랜 기다림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그렇습니다. 제 자신의 삶이 이 기하급수적 진행의 증거입니다. 현재 제 부의 99%는 50세 이후에 창출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60세에 은퇴했다면 오늘날 아무도 워렌 버핏이 누군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보다 지금 더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수가 더 오랫동안 작동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입니다. 부는 큰 도약의 결과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과정을 방해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눈덩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거대한 눈사태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젖은 눈과 아주 긴 언덕입니다. 젖은 눈은 당신의 자본, 기술, 습관입니다. 긴 언덕은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짧은 언덕에서 눈덩이를 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3년마다 직업을 바꾸고 6개월마다 투자 전략을 바꾸며
더 이상 새롭지 않게 되면 습관을 버립니다. 재시작할 때마다 당신은 언덕 꼭대기로 돌아가고 축적된 가속도를 잃게 됩니다. 복리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에 중독된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30일 만에 운동선수의 몸매를, 1년 안에 부를, 주말 만에 통달을 원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리는 90%의 시간 동안 지루합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평평한 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곳이 바로 이 환멸의 구간입니다. 그들은 곡선이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치솟기 직전에 포기합니다. 일관성은 항상 강도를 이깁니다. 하루에 20페이지를 읽는 것은 하찮아 보이지만 1년이면 30권, 10년이면 300권의 책이 됩니다. 그렇게 축적된 지식은 일주일짜리 집중 코스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는 20년 동안 반복된 작은 진실성의 행동들로 복리처럼 쌓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삶의 어떤 영역이 긍정적인 복리로 작용하고 있고 어떤 영역이 부정적인 복리로 작용하고 있는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빚, 나쁜 식습관, 미루는 버릇 또한 복리로 불어나 심연을 향해 갑니다. 독서, 저축, 걷기, 친절 등 긍정적인 습관 하나를 선택하고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오늘의 결과를 찾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시간은 훌륭한 비즈니스의 친구이자 평범한 비즈니스의 적입니다. 시간을 당신의 가장 큰 동맹으로 만드십시오. 결론. 부고 테스트와 삶의 역공학. 우리는 불필요한 것의 뺄셈, 내부 점수판, 능력 범위, 평판의 요새, 복리의 힘이라는 5가지 철칙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운영체제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역공학 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덕의 끝으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저는 제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더 이상 곁에 없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진정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90세가 되면 은행 계좌의 크기나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건물수로 성공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지표는 단 하나뿐이며 저는 그것을 부고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오늘이 당신의 장례식 날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들입니다. 이제 아주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들 중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들 중 몇 명을 사랑합니까? 저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 비행기와 요트 함대를 소유한 사람들을 알지만 아무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을 경멸하고 직원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지인들은 오직 돈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재앙적인 실패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섹스를 살 수 있고 관심을 살 수 있고 복종을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친절, 진실성, 관대함으로 가득 찬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부고 테스트는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당신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당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역공학입니다. 좋은 아버지였다는 말을 듣고 싶다면 오늘 함께 있어 주어야 합니다. 정직한 파트너였다는 말을 듣고 싶다면 오늘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든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다면 오늘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게 해줍니다. 당신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돈은 행복의 끔찍한 대체제이며 인격은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 받은 난소복권 티켓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게임을 치열하게 하되 공정하게 하십시오. 장기전을 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거의 1세기 동안 효과가 입증된 시스템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없는 지혜는 지적 오락에 불과합니다. 이 비디오가 당신의 뇌에 들어오는 또 다른 쓰레기 정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5가지 규칙 중 하나만, 단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 당장 적용하십시오. 불필요한 구독을 취소하거나 능력 범위를 정의하거나 진실성의 금간곳을 청소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가 될 그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지혜를 소유물로 바꾸는 것은 행동입니다. 세상은 방향타 없는 배들로 가득하지만 이제 당신은 당신만의 방향타를 가졌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쓸 때가 왔을 때 매 장마다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설계하십시오. 언덕은 길고 눈은 젖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워렌 버핏이며 당신이 기억될 가치가 있는 삶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